안녕하십니까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센터코 진행을 맡은 강종민입니다. 오늘 출연자는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차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번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는데요. 매년 장마철마다 그 태풍을 인해서 피해는 있는데 그 요번에만큼은 지자체의 미흡한 대책 마련과 부실한 초기 대응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차관님께서 안전행정부 차관이었다면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그리고 그 요번에 그 재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이제 매뉴얼과 그 초기 그 대응, 대처 이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사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난을 당하셨는데, 그것들이 그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사전에 그 결정이 되지 않은 데서 많은 사고가 났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그 위험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그 강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그런 참사가 났는데, 사전에 그 위험 지역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그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떤 그 매뉴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송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전부터 이제 시민들이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전 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초동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계 기관끼리 서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책임을 미루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글쎄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터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2터널에 문제가 됐는데 경찰이 1터널로 그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초기 대응이 이제 잘못됐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매뉴얼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매뉴얼을 관계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숙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네. 그 두 번째는 그 매뉴얼에 대한 그 사전 훈련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이미 이제 많은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에 그 어떤 순찰이나 예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그렇죠. 못한 것이 이번 큰 피해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으로 좀 옳으신 말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센터코 장점을 살려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 전 차관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내셨고, 아니죠, 인사 역시 소청심사위원장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전행정부 기획관리실의 예산 담당관을 하셨는데, 저희 센터코의 첫 출연자로 참석한 전 이재관 시장 후보가 있었어요. 네, 네. 그분 또 보면은 우리 차관님하고 같이 선후배 관계로 이력이나 스펙이 상당히 겹쳐요. 상당히 겹치는 게 어떻게 보면 용과 호랑이가 승부를 겨루는 듯한 그 양태의 정치 행보가 보이거든요. 근데 굳이 서로 다른 점을 하나 찾아보면 어떤 거냐면, 이재관 후보는 진보라는 것이고, 우리, 출연자께서는 보수라는 점이에요. 그 만약 좀 성향이 다른데 시장직의 경쟁 후보라면 보수 대표주자로서 어떤 차별화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인지 한번 그 포부가 있을까요? 네, 네. 뭐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력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시장 후보라면 이 저쪽 그뭐 진보라기보다는 사실 좌파 성향의 이제 그렇죠. 정당인데, 네. 그 우파와 좌파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지향점과 정책 이념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천안 시정에 어떤 차이를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경력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두 사람 다 행정고시로 이제 공직에 들어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조직실장 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서 이제 차관을 하고 이제 퇴임을 했고, 이재관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충청남도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제 기억에 이제 지방자치 분권실장을 하고 네, 소총순장위원장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뭐 행정이라는 것은 뭐 어디서 하든 본질적으로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두 정당 간의 이념상 그 차이가 지방행정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행정을 이제 진영 논리로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이제 정책이나 사업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행정은 어떤 중앙정치의 어떤 뭐 종속물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하든 거의 뭐 비슷한 정책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보수 쪽은 그 성장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발전 역량이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분배를 이제 중요시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 결국은 이제 그 무분별한 이제 그 분배 정책을 남발하면서 400조가 넘는 국가 부채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것도 정말 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큰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네. 뭐 누가 하든 뭐 성장과 분배를 이제 조화롭게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사회의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배려 행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바지만 그 두 정당 간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력과 스펙은 달라도 계획 구상은 상당히 다르군요. 우리가 또 차이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 엊그제 우리 그 출연자께서 그 페이스북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네. 재헌절을 맞아서 대승적 견지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개헌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개헌이나 취지가 네.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6.29 이제 그 선언을 네. 이제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그 9차 개헌이거든요. 그렇죠. 7년 헌법 체제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36년을 지속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 헌법은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뿌리내리게 하고 또 이제 경제 발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네. 그동안의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그렇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네. 그 예를 든다면 우선 이제 정치 분야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통치 구조가 헌법에는 이제 권력 분립을 우리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권 분립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삼권 분립이라기보다는 대통령 권력이 의회 권력과 사법부 권력을 압도하는 그런 변형적 대통령제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네, 중심제 국가죠. 그 대통령 한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죠. 우리가 흔히 제왕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네. 대통령은 법하나 예산하나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일하기가 어렵다. 네.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잡고 있고 네. 대통령 권력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네. 그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거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기형적인 제도를 우리가 네.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단임제죠. 대통령이 5년 지금 5년 단임제로 단임제. 돼 있다 네. 보니까 네.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더 이상 국민한테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재선을 목표로 해야 이제 국민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그런 제도인 건데 4년 중임제 개헌이다. 그래서 미국처럼 미국의 대통령제고 우리 대통령제는 차이가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문자 그대로 의회와 사법부에 권력이 분산돼 있어요. 그리고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에도 또 권력이 분산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이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단원제잖아요. 미국은 의회 권력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네. 우리는 만약에 이 선거를 통해서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네. 그거를 의회 내에서 보정하고 균형을 잡고 견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상하 양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라고 얘기하지만은 말이 지방정부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의 주정부처럼 네. 우리 시도자치단체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집중과 단임제 폐해를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 중임제를 네. 개헌하자. 정권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는데 네. 이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한 번은 우파 정부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번은 좌측이 노만졌고 5년 동안 그 다음 5년은 우측 노만져요. 배는 아마 그 자리에서 맴돌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좌우 균형된 그럼요. 양날개가 필요한 양날개가 거죠. 이제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개헌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거는 네.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독재 체제 통치를 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5년 단임제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나 4년 중임제를 해가지고 일종의 대통령이 조기 램덕이 와버리면 그렇다면 국민들은 한 뽑아놓고도 그 몇 년 동안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4년 중임제를 제가 네. 전제로 말씀드린 건 네. 아니고요. 네. 그 이제 뭐 그 내각 책임제, 의원 네. 내각제로 갈 수도 있고 네. 또 의원 집정제로 갈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중임제로 갈 수도 네. 있겠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그 선진국들의 어떤 경험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어떤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어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또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좋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통령 체제로 통치제를 볼 때는 강권 통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 견제가 됐어요. 강권 통치할 때는 정부부나 그런 데서 그 행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견제를 어떻게 했냐면 음주나 여자 관계, 뭐 비리 같은 거를 정보로 다 아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행정부한테 그런 식으로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꽉 쥐고 있으니까 그 이제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법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 대통령을 견제할 자리인데 오히려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맹종을 하죠. 오히려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결국은 내각제 개헌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 제도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인사권이 내각제로 가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형식적 국가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내각제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의회 권력과 집행 권력이 융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집권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집권당이 그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것 이상으로 권력이 집중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독재를 해요. 우리나라는 좀 뭐 다른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나름대로 협치의 오랜 전통이 이제 확립이 되면서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 향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거는 그 오랜 그 정치 과정을 통해서 역사와 전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정쟁을 통해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한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협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은 정말 이게 뭐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총성 없는 전쟁. 그렇죠. 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거의 전쟁과 뭐 유사한 극단적인 정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네. 어떤 제도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승자 독식, 올과 나승이죠. 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다 보니까 네. 패자는 그 권력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투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내각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당대표가 좀 나오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다음으로 좀 더 세게 갑니다. 이제 내년은 총선의 해고 또 보궐선거가 맞물릴 수도 있는 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차관님께서도 내년 선거에는 출마를 하셔야 될 분인데 지금 그 당적에서 좀 이렇게 좀 갈등의 문제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그 맞수가 좀 있을까요? 당적이라는 거가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이제 네. 국민의힘에 당적을 갖고 계시니까. 그 당적입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당내 갈등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지만 그건 뭐 선의의 경쟁이고요. 후보를 뽑는 과정은 이제 민주적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갈등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후보를 뽑는 과정이고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다. 그게 정당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안전행정부 또 차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 검수완박 일종의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을 말씀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견해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검수완박에 대해서요. 네네.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단어가 네. 이게 정치권에 또 국민의 입에 회자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참 비이성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헌법에 검사와 검찰총장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영장 청구권을 그렇죠. 검찰에 준다는 얘기는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검수완박?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이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한다면 저는 그건 입법권 남용이라고 생각해요. 배임 행위라고까지도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돼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충남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좀 하락된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안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천안 지역의 박찬호 차관 같은 이런 전문 행정가를 영입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장관의 탄핵 사체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았고 충남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지금 추락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실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우리 차관님께서. 좀 이제 말씀하신 것 그렇죠. 중에서 네. 그런데 좀 이제 과한 말씀도 있으시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좀 하셨는데 아니. 그 행안부 장관은 이제 탄핵되신 건 아니고 탄핵 소추가 돼서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심의 있고요. 있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가요? 법관 출신이시고 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지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다양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이 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남의 지역의 작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셨잖아요, 차관님께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건성동 공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강원 지역의 건성동 국회의원이 보수당 원내대표를 출마하고 싶어가지고 그 원내대표 유력 후보인 그 김태흠 지사를 충남 지사로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이가 충남 선거에 공천에 미쳤다고 하는 권성동 공천이라고 지금 천안에서 회자가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거 수치스럽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출연자께서도 좀 공천 경쟁에서 좀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은 좀 어땠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노코멘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당내 뭐 여러 가지 내밀한 사정이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상 이제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의 그 동서 불균형에 대한 그 견해와 대안 좀 있을까요? 좀 아주 심각한데. 천안이 이제 인구 70만의 이제 거대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과정에 네. 이 동남구 특히 이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 네. 이게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도시 균형 발전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네. 여러 가지 뭐 도시 재개발, 재건축, 네. 또 도시 재생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 또 부분적인 이제 성과도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앞으로 이제 천안에 20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는 많이 있죠. 네. 그러나 그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그 원도심이나 이 동남구 발전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도심을 살리고 이 동서 균형 발전을 우리가 도모한다면은 우선 이제 도시 기본 계획, 이 기본 판부터 대대적인 그 수술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큰 판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지역의 이 지역 발전을 주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그 랜드마크를 만든다든지 네. 또 어떤 그 중규모 단위의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 이제 주거와 상업, 업무 또 산업 이런 종합적인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무리 질문 해야 돼요. 네, 마무리 네, 시간 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박찬호수 안전행정부 차관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 프로는 늘 공정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다방면의 전문가와 출연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출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나 천안TV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